안녕하세요. 전산세무 1급 제84회 기출문제 이론편 보겠습니다. 문제 1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변경에 대해서 다음 기술된 내용 중 옳은 것은 1번 변경된 새로운 회계 정책은 전진법을 적용한다. 회계 정책의 변경은 소급해가지고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2번 회계 정책 변경의 누적 효과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서 전진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회계 변경을 회계 정책의 변경인지 회계 추정의 변경인지 구분하기 불가능할 때는 물론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뜻이겠다. 그죠? 전진적으로 처리할 때는 그 변경 효과를 전진적은 뭡니까? 올해부터 이제 반영시키자라는 겁니다. 올해와 올해 이후에. 근데 다음해 회계연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고 그러고 했으니까 이 뒷부분이 틀렸다 이겁니다. 다음 해가 아니고 올해. 3번 회계 변경이 회계 정책 변경인지 회계 추정 변경인지 구분이 불가능하면 뭘로 본다고요?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보아서 전진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죠? 1, 2, 3번 틀렸으니까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회계 추정의 변경은 전진적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올해와 올해 이후에 반영한다. 문제 2번 다음 중 재무상태표 항목의 구분 통합 표시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기업의 유동성 판단에 중요한 정보이므로 별도 항목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맞죠? 그죠? 2번 자본 조정 중 자기 주식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통합해서 표시할 수 있다. 이런 내용 배운 적 없다. 그죠? 넘어가고요. 자본잉여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거는 것도 공부한 적 없다. 그죠? 4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해서 표시한다. 이런 내용도 배운 적은 없지만 4번 내용은 맞겠구나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번, 3번 중에 내가 알고 있는 회계 지식으로 빨리 판단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출제되었으니까 구경해 보세요. 우리 기업회계 기준에 이런 내용도 통합 표시 내용으로 규정되어 있답니다. 자, 자본잉여금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던 개정 과목이 뭐가 있습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 감자 차익 이렇게 세 가지 개정 과목 겨우 배웠다. 그죠? 그런데 기업회계 기준에 따르면 요것 말고도 세 개 외에도 몇 가지 더 있거든요. 우리 전산세무 출제 범위는 벗어나지만 요런 내용들 중에서 이제 통합 표시할 때 주식 발행 초과금과 그 외의 자본잉여금 항목 합해가지고 이렇게 두 개로 표시하라고 규정되어 있답니다. 그 외의 개정 과목들은 물론 이름을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표시한대요.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구경해 두세요. 이거 맞는 내용이고 2번이 틀렸답니다. 정답은 2번. 자본 조정에 대해서도 구분 표시에 대해서 언급이 있는데 자본 조정에 대해서 우리가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런 것들 공부했다. 그지?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주식과 그 외의 개정 과목으로 이렇게 딱 구분해 가지고 표시할 수 있답니다. 그 말은 즉슨 자기 주식과 그 외의 개정 과목을 통합할 수는 없다 이거지. 그지?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2번이 틀린 지문이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3번
주식회사 백두산이 전기 7월 1일에 구입한 기계장치를 2019년 12월 31일 600만 원에 매각했다. 기계장치와 관련된 자료가 다음과 같을 때 기계장치 처분 손익이 얼마일까? 작년도 7월 1일에 구입했대요. 600만 원에. 자, 내용 계속 읽어볼게요. 작년 7월 1일에 600만 원 주고 샀대. 자,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기계장치 취득가액이 얼마일까요를 묻고 있네요. 내용연수 5년이고 적용법에 의한 상각률 0.1입니다. 단기 감가상각비 180만 원, 단기 말 감가상각 누계액 270만 원, 잔존가액 0원, 취득 후 월할 계산 방식에 따라서 감가상각비를 계상했고 단기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후 매각했답니다. 자, 2019년 12월 31일에 매각했답니다. 자, 취득가액을 X라고 보아서 그지? X 빼기 잔존가치가 0이야. 요걸 나누기 5 한 것이 매년 인식해야 되는 감가상각비다. 그지? 정액법이니까. 자, 그래서 1 나누기 5, 그거를 0.2라고 표현했나 보다. 자, 올해 감가상각비, 올해 12월 31일에 처분했거든. 그러면 올해 1월 1일부터 올해 12월 31일까지 1년치를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한 다음에 처분 손익 회계 처리했다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올해 1년치 감가상각비 이렇게 계산했을 건데 이게 얼마였다고? 180만 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X가 얼마입니까? 5 곱하기 180만 원이다. 그지? 180만 원 곱하기요. 900만 원 될 것이고요. 취득 원가가 900만 원이고 유추해 보면 작년도에는 180만 원 중에서 7월 1일에 취득했으니까 절반만 6개월치만 9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회계 처리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처분할 당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얼마였다고요? 900만 원과 아니 작년에 90만 원만 그지? 90만 원만 감가상각비 인식하다 보니까 올해 처분할 당시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70만 원이었겠구나라고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취득 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 해보면 장부금액 얼마였습니까? 900만 원 빼기 270만 원 하면 630만 원이었다 이겁니다. 630만 원짜리 기계장치를 얼마에 처분했다고요? 자, 작년에 취득한 게 요거고 올해 12월 31일에 처분한 것이 600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630만 원짜리를 600만 원에 처분했으니까 30만 원만큼 처분 손실 나왔겠구나라고 볼 수 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분석할 수 있고 참고로 우리 법인세법 공부했다 그지? 법인세법에서 공부하기로는 어차피 올해에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을 안 한다라고 공부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올해 감가상각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회계상 인식해가지고 세법상 감가상각 시부인을 해봤자 그 결과는 어차피 처분 손익의 왜곡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올해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시부인하지 않고 그렇다 보니까 실무에서도 올해 양도한 자산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를
장부에 기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실무하고 조금 동떨어진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출제가 되었으니까 뭐 열심히 분석을 이렇게 해보았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지웁니다. 문제 4번. 다음 중 당좌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당좌 자산에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단기 투자 자산, 선급 비용 등이 포함된다. 맞겠고요. 2번. 당좌 자산은 회계연도 말부터 1년 이내에 현금화되거나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이다. 맞을 겁니다. 3번. 당좌 자산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인해 회사가 통제하고 있지만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될 가능성은 낮은 자원이다. 뭐 이런 문구에 대해서 우리가 뭐 구구절절 공부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장부에 자산으로 기록되려면 돈 돼야 된다, 그지?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야 될 겁니다. 높지도 않은데 그걸 어떻게 자산으로 기록하겠습니까? 그래서 틀린 지문이고 참고로 구경해 두십시오.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자산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답니다. 과거 사건 결과로 회사 현재가 통제하고 있어야 되고 우리 자산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미래 경제적 효익이 매우 높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답니다. 아시겠죠? 3번 지문이 틀렸고 정답 3번. 4번 매출 채권, 대여금, 미수금, 미수수익 등에 대한 대손 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재무상태표에 표시된다. 맞을 겁니다. 지웁시다. 5번 주식회사 세무는 2019년 7월 1일부터 2년간 교량을 건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총 계약 수익은 30만 원, 총 계약 원가는 24만 원이다. 다음의 진행 기준에 따른 수익 인식표를 참조하여 빈칸에 들어갈 정답을 구하세요. 진행 기준에 대해서 우리 법인세법 이론에서 배웠다고 그죠? 그 논리가 똑같이 회계에서도 적용된다 이겁니다. 자, 2019, 20, 21. 자, 누적 원가다 이겁니다. 72,0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러면 누적 원가라는 건 뭡니까? 첫 해는 그냥 해당 연도에 발생한 원가일 거고 두 번째 연도는 첫 번째 연도랑 두 번째 연도랑 합한 게 누적 원가일 거고 세 번째 연도는 요 세 개를 합한 게 그지? 24만 원 될 겁니다.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확인. 72,000원 플러스 12만 원 플러스 48,000원 하면은 24만 원 톡 튀어 나옵니다. 됐죠? 이렇게 숫자 한번 분석해 보았고. 자, 이익이 뭡니까? 수익 빼기 비용이 이익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연도의 수익은 72,000원 플러스 18,000원, 그지? 9만 원 될 거고요. 두 번째 연도의 수익은 12만 원 플러스 3만 원, 15만 원 될 것이고, 그지? 세 번째 연도는 48 플러스 1, 6만 원 될 것이고, 그죠? 이렇게 볼 수 있고, 누적 진행률을 구해 봅시다. 총 원가가 얼마라고요? 24만 원. 24만 원 중에서 첫 번째 연도까지의 누적 원가가 72,000원입니다. 이게 누적 진행률 되겠지. 72 빼기 240 하면 72 나누기 240 하면 30% 나옵니다. 그래서 총 수익 30만 원 중에서 30만 원 곱하기 30%, 33은 9, 9만 원 그렇게 수익 인식한 거다. 두 번째 연도는요.
24만 원 분의 19만 2천 원. 요게 누적 진행률일 겁니다. 192 나누기 240 하면은 80% 나옵니다. 그지? 그래서 15만 원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지? 30만 원 곱하기 80%, 38, 24, 24만 원에서 첫 번째 연도에 인식한 9만 원 빼면 24만 원 빼기 9만 원 하면은 15만 원이 톡 튀어나올 거다. 그죠? 나머지 마지막 연도는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을 이렇게 수익으로 인식하는 거다. 분석해 보았고, 그러면 이제 1, 2, 3, 4를 그지? 정답 찾으면 되겠다. 30%, 80%, 9만 원, 15만 원 이렇게 적혀 있는 15만 원 돼 있는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6번.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합격품을 말한다. 그죠? 불합격품이라고 우리 정리했는데 뭐 지문에서 불량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한번 넘어갑시다. 2번.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을 하면 회피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죠? 뭐 방심해가지고 생긴 공손이 비정상 공손이다. 맞는 설명이고. 비정상 공손 원가는 그래서 정신만 똑바로 차리시면 충분히 없을 수 있는 건데 생겼다 이거지. 그거는 뭐 제조 원가에 가산하는 게 아니고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정답 3번.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이 공손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올리, 기말 제공품이 아니고 올해 완성된 제품에서 전부 다 공손이 생긴 거니까, 그지? 그때는 전부 다 정상 공손 원가를 완성품에만 배부한다고 했습니다. 정답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찾았고요.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와 이만 좀 지문을 정확하게 수정 부탁드립니다. 불량품이나 불합격품이나 뭐 사전적 의미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 이렇게 본답니다. 종합원가 계산에서 공손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지? 종합원가 계산에서 등장하는 공손은 품질이나 규격이 우리가 원하는 그 품질 수준에 미달하는 불합격품이다 이겁니다. 그런 거는 팔아먹지는 못하는 거야. 따져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아니 뭔가 좀 하자가 있으면 다시 조금 제대로 작업해가지고 고쳐가지고 정상적인 물건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종합원가에서 생각하는 공손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냥 못 쓰는 거야. 이거 팔아먹지 못해 아깝지만 버리자라는 개념이 공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원가액 이론서에서는 불량품이라는 말 안 쓰고 불합격품이라고 적어서 공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문구로 좀 수정 부탁드립니다. 영어로 따지면 조금 명쾌할 겁니다. 그래서 공손을 스포일리지라고 부르거든요. 네? 뭐 컨베이어 벨트를 쭉 타면서 단일 제품 대량 생산, 대량 연종 생산으로 컨베이어 벨트 타면서 볼펜을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볼펜 한 자루 만드는데 원가 150원 든답니다. 아주 작은 돈이야. 그런데 검사해 보니까 이거 못 팔아먹는 걸로 판명되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고? 그냥 버리자 이겁니다. 버리기는 버리는데 그 150만 원이라는 든 돈을 어떻게 처리하냐 이제 그게 문제야. 정상 공손이라면 정상적인 제조 원가로 넣어버리고 이거 비정상 공손이라면 이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개념이다. 아시겠지? 그러니까 다시 재작업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고 딱 가정한다 이겁니다. 그거를 영어로 스포일리지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래서 다시 뭔가 재작업해가지고 좀 온전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영어로 이렇게 부른대요. Reworked unit.
뭐 줄여서 리웍이라고도 부르면 됩니다. 이거는 뭐 다시 재작업해가지고 정상으로 만들 수 있는 불량품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리웍은 불량품으로 번역했고 스포일리지는 공손, 불합격품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영문을 좀 참고로 소개해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 불량품이라는 용어 막 함부로 쓰면 안 돼. 불합격품이라고 딱 정리합시다. 됐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7번. 당 회사는 선입선출법에 의한 종합원가 계산으로 제품 원가를 계산한다. 자, 당기 발생 가공비는 720만 원, 가공비 완성품 단위당 원가는 8,000원. 다음 자료를 보고 기말 제공품의 완성도를 구하십시오. 단 가공비는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균등하게 발생한다. 자, 물량 흐름 나와 있습니다. 자, 제공품의 물량 흐름. 자, 기초 300, 단기 완성 900, 기말 제공품 100. 그러면 착수가 700개 된 모양이다. 그치? 자, 900개는 기초 제공품 완성분 300개와 단기 착수품 완성분 600개로 나눌 수 있고, 기초 제공품 기완성도가 몇 퍼센트? 30%였다. 기말 제공품 완성도고 이제 그 구해야 되는 거다. 그치? 자, 파이프라인 그립니다. 자, 30%에서 출발했고, 요거는 몇 퍼센트인지 몰라. 자, 30%에서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요거는 처음부터 출발해서 완성되었고, 요거는 언제 멈췄는지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 가공비 완성도 판단해 봅시다. 재료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 안 나와 있으니까 분석 굳이 할 필요 없어. 자, 가공비 공정 전반에 걸쳐서 야금야금 발생한다고. 그러면 300개에 대해서 70%만큼 받았을 겁니다. 그죠? 3, 7, 21, 210. 600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적고, 자, 210 예쁘게 쓸게. 210. 자, 100개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금액이 나올 겁니다. 100개 곱하기 몇 퍼센트 이렇게. 자, 단기 발생 가공비는 선입선출법은 철저하게 기초 제공품의 기완성도를 고려하므로 올해 작업한 원가 가지고 금액이 도출됩니다. 자, 단기 발생 가공비가 720만 원이었고 배분 대상 원가, 그지? 그리고 완성품 단위당 원가가 8,000원 나왔더라 이겁니다. 그지? 그러면 자, A라고 부를까? 자, 이걸 뭐라고 부를까? B라고 부를까? 자, B라는 요 가공비의 완성품 환산량 요거 구해서 720만 원 나누기 B 한 것이 8,000원 나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B라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720만 원 나누기 8,000 하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900개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요 네모한 C라고 기호 붙일까? C라고 기호 붙인 요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900 마이너스 210 마이너스 600 하면은 90이 나옵니다. 됐습니까? 90이라는 거는 100% 꼭 100개 곱하기 몇 퍼센트? 90%인 거지 뭐. 됐습니다. 이렇게 역산해서 완성도를 도출해 보았습니다. 정답 4번. 지웁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표준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표준 원가 계산이란 기업이 사전에 설정해 놓은 표준 원가를 이용해서 제품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을 말한다. 맞고요.
2번 실제 원가와 표준 원가 차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성과평가에 사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틀렸다 그죠? 표준 원가 계산 사용하면 실제 원가 차이가 딱 발라내지니까 그지? 뭐가 잘못됐지? 그 원인 분석에서 성과평가에 굉장히 유용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 지문이 틀렸고요. 정답 2번이다. 3번 기업이 연초에 수립한 계획을 수치화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데 기초가 된다. 맞는 말이겠다. 그죠? 4번 표준 원가 계산을 사용하면 실제 원가 계산의 문제점인 제품 단위 원가가 변동되지 않는다. 실제 원가 계산하면 조업도가 많은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으니까 실제 배부율이 획획 바뀌기 때문에 제품 원가가 막 변동이 클 수가 있다고. 그런데 표준 원가 계산 사용하면 딱 그런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맞는 지문인데 국어가 조금 어설픕니다. 제품 단위 원가가 마치 문제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수 있으니까 국어를 조금 고칩시다. 제품 열심히 글짓기 해봤습니다. 요 부분을 수정 부탁드립니다. 이 네모친 부분을 제품 단위 원가의 변동을 보완할 수 있다. 제품 단위 원가가 획획 바뀐다 이 뜻입니다. 그죠? 제품 단위 원가의 변동을 보완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렇게 문구를 수정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죠? 쉬웁니다. (9번) 당기 초에 영업을 개시한 주식회사 현화는 정상 개별 원가 계산 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당기 말 재고자산 가액 및 매출 원가는 다음과 같다. 당기의 제조 간접 원가 배부 차이가 100만 원 과소 배부인 경우 각 배부 차이 조정 방법에 따라서 당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자, 정상 개별 원가 사용하면은 실제 발생한 원가랑 이제 차이가 생길 거다. 그지? 그 차이에 대해서 분석해 보니까 100만 원 과소 배부였다 이겁니다. 배부했던 것보다 100만 원이 과소 배부했으니까 배부했던 것보다 실제 발생한 원가가 더 컸다 이겁니다. 돈이 100만 원 생각보다 더 많이 지출되었다 이거지. 그지? 100만 원이 지출이 더 커졌어.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처리를 이제 원가를 증가시켜야 될 거다 이겁니다. 그지? 회사 입장에서 손해봤다 이거지. 이제 요거를 배부 차이 조정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처리하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자,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 이렇게 금액이 나와 있는데 자. 매출 원가 조정법, 총원가 기준법, 원가 요소법 뭐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금액을 이제 어떻게 영향이 나타날 것인지 보자 이겁니다. 매출 원가 조정법은 뭡니까? 이 100만 원을 생각보다 많이 지출된 100만 원을 전부 다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러면 당기 순이익이 100만 원만큼 감소하겠지. 그지? 매출원가 조정법은 80만 원 이런 거 아니고 100만 원이 감소하는 거야. 1번은 탈락이고 2, 3, 4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매출원가 조정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업 외 손익법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를 영업의 비용 또는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하자고 했습니다. 100만 원만큼 돈이 많이 지출되었으니까 이거를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자라는 것이 영업 외 손익법인데 이 문제 지문에서는 등장 안 했다 이겁니다. 그 부분은 굳이 분석할 필요가 없겠네. 그 다음에 비례 조정법이 있었습니다. 비례 조정법은 뭡니까? 원가의 흐름에서 우리가 공부해 봤습니다. 뭔가 차이가 발생했다면 그 부분은 결국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로 귀결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 100만 원을
제공품 제품 매출 원가로 비례해서 뿌려보자 이겁니다. 그죠? 그것이 비례조정법인데 비례조정법을 다시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이겁니다. 총원가기준법과 원가요소법. 총원가 기준법은 뭐 기준으로 합계금액 있잖아.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 이거 합계금액 이걸로 그냥 뿌리자라는 개념이고, 자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의 금액을 다시 그 중에서 직접 재료원가가 얼마지? 직접 노무원가가 얼마지? 제조간접원가가 얼마지? 이렇게 만약에 구체적으로 딱 나눠 볼 수 있다면, 구분할 수 있다면 토탈 합계 금액으로 뿌리는 것보다 조금 더 정확한 개념이 있을 수 있다. 그지? 뭐 기준으로? 요 금액 속에 묻어 있는 제조 간접 원가의 비율로 뿌릴 수도 있겠더라 이겁니다. 이것이 제일 정확하겠지. 그지? 요거 이름이 뭐라고? 비례조정법 중에서 원가 요소법이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비례조정법은 총원가 기준법과 원가 요소법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사실은 할 수만 있다면 원가 요소법이 제일 정확한 방법일 수 있겠더라 이거지. 별거 아니죠. 그런데 가끔 시험 보면 비례조정법이 이렇게 다시 총원가 기준법과 원가 요소법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구경해 둡시다. 됐습니다. 자,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자, 요 100만 원에 대해서 이제 지출이 크게 된 거야. 자, 만약에 이제 비례조정법 중에서 총원가 기준법으로 배분한다면 요 금액으로 배분하는 거야. 그지? 이 중에서 제공품 제품은 뭡니까? 비용이 아니고 자산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중에서 일부는 자산으로 가고 일부만 매출원가라는 비용으로 반영될 거다 이거지. 그 비율은 얼마겠습니까? 330만 원을 분자로 하고 1600만 원을 품물하고 요 비율만큼이 비용으로 처리되겠지. 요 100만 원 중에서. 그지? 계산해 봅니다. 0.20625 나오네요. 고금액 요 비율 곱하기 100만 원 하면 206,250만큼이 이렇게 배분될 겁니다. 요게 비용으로 처리되니까 요만큼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다. 그 다음에 원가 요소법으로 배분한다면 요 합계 금액이 아니고 요 비율로 배분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낙서 지우고 다시 요 비율로 배분하니까 100만 원을 분자로 450만 원을 분모로 요 비율로 배분할 거고, 계산해 보면은 0.22222 이렇게 나오거든요. 곱하기 100만 원 하면 222,222원 이렇게 배분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매출원가 조정법은 100만 원만큼 당기순이익 감소하고, 총원가 기준법은 206,250만큼 감소하고, 원가 요소법은 22222만큼 감소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됐지요? 지웁니다. 문제 10번. 주식회사 한결은 2019년 4월 중 작업량 1000개가 제시된 작업 지시서 넘버 105의 생산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원가가 발생했고 기초 재고 및 기말 재고는 없다. 한편 제품의 최종 검사 과정에서 150개의 불량품이 발생하였다. 불량품은 총원가 2만 원을 투입하여 재작업하여 정상 제품으로 전환되었다. 작업 지시서 넘버 105와 관련해서 발생한 정상 제품의 단위당 원가는 얼마일까요? 작업 지시서로 원가 쉽게 하니까 뭡니까? 개별 원가 계산입니다.
직접 재료 원가, 직접 노무 원가, 제조 간접비 배부액 나와 있다. 그죠? 당연히 합산해야 될 겁니다. 자, 당연히 합산해야 되겠고, 그 합산은 얼마입니까? 4만 원, 2만 5천 원, 플러스 3만 원, 9만 5천 원 나올 것이고요. 9만 5천 원 집계되었고, 요게 몇 개? 1000개에 대한 부분이니까 9만 5천 원 나누기 1000개 하면 될 거다 이겁니다. 너무 쉽다 그지? 그런데 이제 하나 변수가 제시되었네요. 불량품이 있었다 이겁니다. 불량품은 총원가 2만 원 투입해서 재작업해서 정상 제품으로 전환되었답니다. 자, 우리 6번 문제, 제가 문구를 수정해 가면서 좀 부연 설명 드렸다 그지? 종합 원가 계산에서 생각하는 공손이라는 것은 뭐라고요? 못 팔아먹는 불량품이다 이겁니다. 예를 뭘로 들었습니까? 컨베이어 타고 쭉쭉쭉 대량 생산하는 볼펜을 예로 들었습니다. 한 개 원가가 150원 밖에 안 돼. 그냥 버려도 별 지장 없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개별 원가 계산은 뭐라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 주문 받아가지고 여러 명이 달라붙어가지고 만드는 개별 작업에 대해서 적용하는 거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 한 대 만드는데 10억 원 드는 거야. 여러 명 달라붙어가지고 10억 원 들여가지고 큰 금액 들여가지고 배를 만들어 봤는데 뭔가 하자가 발견되었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금 컨베이어 타고 쭉쭉 대량 생산하는 볼펜하고 상황이 다른 거야. 볼펜이야 그냥 150원 밖에 안 들었으니까 버리면 끝이지만 개별 원가 계산은 이걸 버릴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재작업해야 되겠지 뭐. 말 됩니까? 그 내용입니다. 별거 아니죠. 그래서 이걸로 끝났으면 참 좋은데 뭔가 하자가 생겨서 2만 원을 좀 투입해서 다시 정상적으로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럼 어떻게 합해야지 뭘 2만 원. 그래서 요것이 원가가 될 거고 요거를 1000개로 나누어야 될 거다. 말 됩니까? 별건 아니지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주제가 출제되었으니까 한번 구경해 보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공손이 아니고 개별 원가 계산, 개별 작업별로 원가 집계할 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정답은요. 95,000원 플러스 2만원 요거를 1000개로 나누니까 115라는 3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지웁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 상각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신고 때의 적용 방법, 그지? 자, 광업용 유형 고정자산 생산량 비례법입니다. 우리가 실무에서 크게 업종이 워낙 제한적이니까 우리 후딱 정리하고 넘어갔는데 어쨌든 광업과 관련된 부분들은 생산량 비례법이었다 이겁니다. 무신고 때. 제조업의 기계장치, 기계장치는 뭡니까? 정률법이었습니다. 광업과 관련된 거는 뭐라고? 생산량 비례법이었다고. 개발비 5년간 정액법이었습니다. 이론서를 보면 개발비 5년간 정액법을 개발비 5년간 균등 상각법이라고 언급한 경우도 있는데요. 해석을 보면요, 전부 정액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등 상각법 되어 있다 하더라도 민감해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교재에서 정리한 대로 정액법으로 이해하시면 충분할 것입니다. 됐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따라서 옳은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됐죠? 지웁니다. 문제 12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기부금 한도 초과액과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2월 공제가 적용된다.
기부금 한도 초과는 맞는데 접대비는 1월 공제 안 되잖아. 그지? 1번 틀렸고요. 2번 기부금과 접대비 동그라미는 헷갈리니까 치우고 자, 2번 기부금과 접대비와 관련된 모든 세무조정 사항은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된다. 틀렸다 그죠? 기부금의 한도 시부인과 관련된 세무조정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그냥 바로 기재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소기업 여부에 따라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달라진다. 접대비의 경우 중소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기본 한도 금액이 달라지는데 접대비는 기부금은 한도 계산할 때 중소기업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답 4번 되겠다 그죠? 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모두 각 사업유도 소득금액을 증가시킨다. 이거는 맞는 말이다. 됐습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 비출자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이런 거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지? 과세 제외였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정답 1번 되겠다. 2, 3, 4 확인합시다. 2번 종업원이 주택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근로소득에 포함한다라고 공부했습니다. 3번 종업원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하는 보험과 관련해서 사용자, 회사라고 있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보험료. 사고가 터지면 돈 받는 사람이 종업원이야. 그러면 당연히 보험료도 종업원이 내야 될 거야.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가 냈다면 당연히 종업원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 될 돈을 회사가 대신 내주니까 과세 대상이다 이겁니다.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이거지. 다만 예외적으로 단체 보험을 들었을 때, 그지? 우리 회사는 업종이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다. 그러면 산재 보험으로 좀 부족할 거야. 그러면 회사가 단체 보험을 들 수 있다고. 그런 경우는 1인당 연 70만 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뭐 지금 보는 내용은 단체 보험에 대한 언급 없으니까 원칙대로 판단해야 되겠지. 이거는 근로소득에 포함한다. 그 다음 4번 임원 또는 사용인이 회사로부터 주식 매수 선택권, 스탁옵션을 부여받아서 근무 기간 중에 행사함으로써 얻었다요. 근로소득에 포함될 겁니다. 지웁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재화 이동이 필요한 경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고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때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다. 맞다 그지? 2번 재화 인도 전 또는 이용이 가능하기 전에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는 선수금을 받은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아니다 그죠? 잘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선세금 계산서의 특례가 있었다 그지? 공급 시기 도래하기 전에 돈을 미리 받았어. 즉 선수금 받았어. 그러면 그 선수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면 그거를 정당한 세금 계산서로 본다라는 규정은 있었습니다. 자, 그 규정하고 요 내용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야 된다 그지?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선수금을 받았다고 무조건 그거를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생각. 이건 틀렸다 이겁니다. 선수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를 선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면 그거를 그냥 정당한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거지.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 분석해 보면 틀린 내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조금 너무 좀 헷갈리게 지문이 나온 면이 다소 있지만 어쨌든 판단은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겠다. 됐죠? 3번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지? 조건이 딱 완료되었으니까 오케이 공급 시기로 본다. 장기 할부 판매 대가의 각 부분 받기로 한 때가 원칙적 공급 시기였어. 됐습니다.
문제 15번. 다음 중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함에 있어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의미가 뭐라고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려고 하는 거래에 대해서 시가를 과세 표준을 하겠다라는 규정이었다고 합니다. 자, 대표자의 친족에게 특수관계인이다, 그지?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야 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될 거고,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영업권을 적정 대가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100만 원만 주면 되는 걸 뭐 엄청 돈을 많이 줬다 이겁니다. 안 되겠다, 그지? 주주, 소액주주 제외요. 뭐 대주주랍니다. 대주주가 부담해야 될 돈을 법인이 대신했답니다. 이런 것도 당연히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지. 1, 2, 3번 맞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초청된 외국인한테 뭐 이런 사람은 특수관계인 아니잖아, 그지? 이런 사람한테 사택을 무상으로 제공했답니다. 이런 거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사택에 대해서는 워낙 논란이 많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딱 명시까지 하고 있다, 그지? 우리 회사 직원이라든가 또는 임원이라도 주식 안 가지고 있는 비출자 임원일 경우에는 사택 제공하더라도 그거 부당행위 계산 부인으로 보지 않겠습니다라고 딱 규정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4번 내용은 부당행위 계산 부인 적용 안 된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제84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